제5장 미세먼지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사용하면 뭐 어떠냐 등등등등. 자, 여기에 담배보다 해로운 미세먼지에 대해서 글그림 홍동주 작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사용하면 안전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매스컴에서 미세먼지 농도의 심각성을 예보하면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합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감기에 걸렸을 때보다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 더 애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도움을 줍니다. 미세먼지 입자는 머리카락 단면의 17분의 1 사이즈로 매우 작습니다. 이는 피부로도 흡수되는 정도라 마스크가 100%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식약처에서는 마스크의 성능과 기능을 KF 코리아 필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KF 뒤에 표시한 숫자는 차단율을 의미합니다. 가령 KF94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4% 차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KF100 제품은 없지만 94% 차단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KF80이라면 0.6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80%, 그래서 마스크를 선택할 때는 인증인 KF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부직포로 만든 것이 좋고 인공석유 화학 제품인 나일론은 오히려 독성물질이 나와서 해롭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렇게 식약청 인증 마스크가 있네요. 그렇게 숫자가 있는데 요즘 방송국에서 언론사에서 이 코로나 마스크가 도움이 되느냐 해서 그 마스크 때문에 독성도 하루 종일 끼면서 많은 것을 흡수하면서 심지어 참 학원 선생님이 어린이 유치원 선생님이 오랫동안 착용하다가 그냥 질식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참고로 해서 마스크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되나요? 물론 우리 몸의 정화와 순환 기능을 돕습니다. 체내에는 평균 67%의 수분이 있는데 이것은 몸의 항상성 유지의 1등 공신입니다. 인체 내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수분이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막의 점액이 미세먼지가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흡착하는데 이 점액의 90%가 수분입니다.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미세먼지의 1차 검열에 차질이 생기면서 몸이 비상상태에 돌입합니다. 인체 감염은 미세먼지에 들러붙은 균으로 인해 시작이 되고 이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은 풍족한 사람보다 미세먼지에 더 민감하고 쉽게 병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인체 기능을 돕기 위해서라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은 자기 몸의 0.03%를 마셔야 하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평균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되 가급적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몸 안에서 이를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를 찬물로 낭비하지 말고 미세먼지 처리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녹차나 레몬, 오렌지, 유자 등을 우려낸 물을 마시면 더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미세먼지 배출을 도울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손상된 세포 복원이 용이하도록 돕는 기능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몸 안의 비타민C를 많이 소모하게 만듭니다. 미세먼지는 몸을 산성화하는 데 레몬, 오렌지, 유자 등은 체내에 풍부한 비타민C를 공급해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게 해줍니다. 혹시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물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결국 물을 충분히 마시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산소수를 마셔보려 합니다. 최근에 산소수를 마셔서 산소 부족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속에는 용존산소라 하여 산소가 녹아 있는데
물고기가 숨을 쉬는 것은 이 용존산소 덕택입니다. 만약에 이 용존산소가 부족해지면 물은 썩고 오염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녹조 현상도 용존산소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속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좋은 물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국 산소의 양입니다. 산소가 풍부하면 물맛이 좋고 입자가 자아가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흡수율 역시 좋습니다. 실제로 장수촌의 물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용존산소는 평균 7에서 10 ppm이며 5 ppm 이상이면 마시는 물로 괜찮습니다. 용존산소가 이보다 적으면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용존산소. 자, 게르마늄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물의 입자 종류에서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산소수가 도움이 된다. 산소수를 다른 말로 게르마늄수라고 합니다. 게르마늄은 산소 입자 3개를 끌어당겨 몸속에서 산소 대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30%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게르마늄은 희귀 원소로 전 세계에서 1년에 약 120톤만 추출하는 귀한 물질입니다. 실제로 금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이 게르마늄으로 산소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도 있고 인위적으로 장치를 개발해서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자연에서 얻은 게르마늄수입니다. 만약에 치하에서 끌어올린 물에서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물입니다. 이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산소수입니다. 시중에는 그런 물이 거의 없고 또 있어도 가격이 매우 비싸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강을 위해 게르마늄수를 마시고 있다면 물을 이용해서 산소를 충분히 보충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소가 포함된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그러면은 횡격막 호흡, 이 위장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횡격막 호흡을 하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의학계에 떠도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횡격막 호흡은 복식 호흡 혹은 단전 호흡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산소를 많이 흡입을 해서 몸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산소가 부족하면 온몸의 질병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창문을 닫고 살면 되나요? 공기가 뿌옇게 흐려지면 미세먼지가 들어올까 두려워서 창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먼지는 입자가 커서 들어오지 못해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사실 미세먼지를 막겠다고 창문을 꽁꽁 닫으면 오히려 집안의 공기 흐름이 막혀서 탁해지고 맙니다. 창문은 평균 1시간에 한 번 열어 밖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하게 해줘야 합니다. 집안에는 보통 가전제품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전류가 흘러나오고 환경 호르몬 같은 독성 물질도 분비됩니다. 창문을 닫을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1급 발암물질을 그대로 마시는 꼴이라 창문을 닫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출 시에는 창문을 닫고 돌아오면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창문을 닫는 대신에 방의 온도를 낮추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는 모두 뽑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 안을 자주 청소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에 미세먼지 제거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좋은 청정기가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것도 필터라든가 또 이렇게 자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저는 일단 매일 또 이렇게 사무실에 밑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닦는 청소부터라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식품은 얼마나 도움을 줄까요?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목적은 건강 유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애용합니다. 건강식품은 영양 덩어리로 매일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영양이 부족해지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다 미세먼지까지 흡입될 경우에는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를 흡입해도 쉽게 배출하고 세포의 방어 태세가 좋아서 세포 내 유입을 저지합니다. 또 면역력도 높아 미세먼지를 쉽게 제거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건강식품 섭취입니다. 그렇지. 내 자신도 이 체험을 통해서 그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다가 건강식품을 먹으니까 대사, 소화가 아주 좋아지면서 목도 늘 촉촉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것이 와도 걸걸하게 걸렸다면 토해내면 되니까요. 또 배출시킬 수 있는 참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을 볼 때 더욱 확신이 생깁니다. 미세먼지에 건강식품이 좋다. 미세먼지는 항산화 식품이 좋아요. 비타민 B군을 선택해서 드셔보세요. 비타민 B군, 자, 유니시티에서는 셀룰라 베이직이 참 아주 혈관, 모세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도 하면서 아주 좋은 영양이 골고루 비타민 B군이 다량 들어있고, 피크노제놀이란 또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그런 것이 이제 해독 효과에 요즘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나무 차를 생각해 볼 때 합당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거나 막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참 미국의 어떤 의사약전, 천연자유, 치유, 뭐 PDR 이런 것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래도 검증이 된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겹살을 먹으면 좋다던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대중 심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특장점을 대중이나 사회, 타인의 경계선 아래에 두지요. 기업은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에 삼겹살이 좋다는 인식입니다. 삼겹살을 섭취하면 돼지의 지방이 체내로 들어옵니다. 지방은 차가운 성질로 체내 독성 물질이나 미세먼지 같은 이물질을 저장하는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지방의 역할이 맞지만 그렇다고 삼겹살의 지방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자, 흔히 삼겹살의 지방이 체내에서 미세먼지가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저지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겹살의 지방은 몸의 순환을 방해합니다. 미세먼지가 이 지방에 들러붙어 혈전 생성의 주범으로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세먼지가 체내에서 더 나쁜 악질로 변하도록 만듭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삼겹살을 먹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저 즐겁게 한 끼 식사를 즐기는 것뿐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에 삼겹살이 좋다? 엄청 먹자? 괜히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삼겹살을 먹으면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림이네요. 자, 이것은 인식일 뿐이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특정식품을 섭취하면, 특정식품이란 음식이란 자연의 음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음식은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자연 음식은 몸을 보호하고 재생을 도우며 활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들 음식은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제철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제철에 나는 자연 음식에는 저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봄에는 신맛과 쓴맛이 몸의 기운을 돋우고 여름에는 단맛과 잎채소 및 과일이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가을에는 뿌리 채소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겨울에는 지방질 음식이 지방을 공급해 추운 겨울을 나게 합니다. 자연에서 나는 특정 음식을 섭취해서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은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또 어떤 음식은 이뇨 작용으로 독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혈관을 청소해서 미세먼지를 떨어내도록 돕는 음식도 있습니다. 등등등등. 자, 이렇게 해서 녹차, 배, 도라지, 해초, 홍삼, 마늘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관지라든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 미세먼지 차단제를 바르면 어떨까요?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새로 떠오른 사업 분야가 바로 미세먼지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유사하게 미세먼지 차단제가 시장에 출시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세먼지 차단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기준점이 모호합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처럼 SPF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받아들이는 흡수력과 충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SPF가 50이면 실제로 피부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SPF가 높은 경우에 피부를 무리하게 자극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피부가 민감성이면 피부 노화, 피부암, 건조, 피부염, 기미 등의 피부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것이 SPF가 15에서 25가 나으며 이러한 제품을 2, 3회 발라주면
피부가 자극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차단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자, 휴대용 산소캔은 정말 좋을까요? 미세먼지가 바꿔놓은 또 하나의 풍경은 산소캔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소를 캔에 담아 판다는 것은 납득하는 사람이 적었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수험생의 뇌에 산소를 공급하거나 뇌질환자, 중증질환자, 비염 및 전식 환자를 위한 산소 공급을 넘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사용할 상비 물품으로 산소캔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션 등등에서 이렇게 소비 제품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산소캔이 꼭 필요할까요? 주변에 너무 참 공기가 좋은 공원이라든가 또 주변에 바다가 아니고 또 호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하려 합니다. 아직까지 미세먼지 공포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효자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청정기 문제도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 조건은 가격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브랜드. 그래서 사용 후기를 다 믿을 수 없다.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을 키워라. 공기청정기 일단 사무실을 오랫동안 사용한다면 환풍기라든가 공기청정기, 또 환풍을 할 때는 바깥 공기가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기청정기가 더욱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같은 또 곰팡이, 세균, 담배 연기까지도 걸러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5대 실내 공기질 기준을 설정해서 공기청정기가 이 기준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대가 아니고 5대 실내인가 봅니다. 그런데 요즘 공기청정기 문제가 심심찮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필터에 특히 문제가 공기청정기 항균 필터에 OIT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옥틸 이소티아졸론으로 이것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입니다. 이것은 몸에 더 호흡기 질환, 비염으로 더 독성을 주는 아주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지요. 잘못하면 이렇게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공기청정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미세먼지가 질병에 관여하는 범위가 실로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질병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로 일어나는 질병들이거든요. 전체적인 전신적인 질병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암을 생각해 봅니다. 2016년 현재 한국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모두 175만 2,42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인당 진료비 지출액은 약 300만 원이며 전체 지출액은 2015년에 4조, 약 20%가 상승한 5조.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진 역시 무수히 많은데 왜 암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까요? 경제 논리니까 그렇죠. 의학기술은 결코 질병을 앞지를 수 없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근래에 미세먼지가 암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세먼지가 암과 관계가 있다. 미세먼지의 독성, 중금속 등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이 들어가면 독소, 독물질이니까요. 약을 먹고 해를 당하는 거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 이것은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거죠. 면역 이상 징후의 결과물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거 센서를 조작하거나 센서를 막아버리니까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경 기능을 막아버리니까 적당한 미세먼지는 면역을 강화시키지만 과도한 미세먼지는 면역을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면역이 미치게 되면 몸을 공격하죠. 그리고 미세먼지로 상처받은 면역은 오히려 몸에 암을 키웁니다.
면역은 적당한 선에서 그 경계를 지키는 파수꾼이지만 근래에 미세먼지가 면역을 너무 자극시켜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면 면역은 증가와 함께 증강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연골과 같은 부드러운 조직에 끼면 면역은 공격을 하게 되고 이때 연골도 같이 파괴되고 그래서 나오는 증세가 류머티즘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로 자가 면역 질환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무실 같은데 특히 이 의류 제품들을 많이 다루는 사무실들은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온갖 미세먼지들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나요? 그 의류 제품을 가지고 또 만드는 전에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걸 가지고 무슨 도복이라든가 특히 일본 도의 어떤 갑옷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이런 분들이 특히 그 중에서 자매 중에서 아주 류머티스로 고통을 당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피부는 우리 몸의 외부와 내부를 지켜주는 가장 큰 면적의 장기입니다. 피부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피부 속으로 이물질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한데 그 이물질이 미세먼지라면 피부도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피부는 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싸워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표피의 랑게르한스 세포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감염은 물론 피부가 괴사합니다. 호흡기와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가 바로 피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피부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라기 때문에 마치 경피독을 일으킨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군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아토피의 어원은 잘 모른다는 것이지만 최근 의학 발달로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중에 강력한 원인을 몇 가지로 압축하면 아토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산소 결핍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위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족한 위산으로 아토피가 생깁니다. 새집 증후군과 환경 호르몬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근래에 추가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아토피의 강력한 주범으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아토피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태열기라고 하는데 이는 자궁 속의 양수에서 생활할 때부터 물려받은 질환입니다. 실제로 양수의 60% 이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양수 속에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임신부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몸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네. 응? 면역으로 이렇게 피부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아토피. 자, 폐기능. 미세먼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기가 바로 폐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셔야 살 수 있는 존재이고 걸러지지 않은 공기 속 미세먼지 폐를 일으킵니다. 폐라는 것은 필터 기능을 하니까요. 자, 실제로 미세먼지는 호흡기의 주범입니다. 이것의 피해는 조리할 때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의 간접적인 피해보다도 큽니다. 하루 중 조리하는 시간은 많지 않고 담배 연기도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지만 대기 중에 미세먼지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밀폐된 장소에 가면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세먼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영락없이 인체 내로 유입됩니다. 이것이 폐에 안착할 경우에 폐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폐렴 치료제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폐렴 관련 의료비도 연 122억 원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폐렴 사망률을 높이고 폐농양, 폐기력,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전시,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사르코이드 중 다양한 백혈구가 뭉쳐서 염증 유발하는 것, 폐색전증, 폐혈관염, 폐종양, 폐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을 유발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적혈구를 타고 다니면서 미세먼지가 적혈구를 KO시키는군요. 호흡은 생명의 연장선으로 기력이나 에너지 같은 말은 모두 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폐가 망가지면 온몸에 기력이 쇠하고 아토피나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폐를 약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폐로 유입이 되면은 적혈구의 산소 공급은 물론 철 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철은 에너지를 만드는 최종 산물로 철이 부족해지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온몸의 기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로 여러 호흡기 질환이 다발성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미세먼지가 폐포에 끼이면 폐 기능이 멈추고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더 진행될 경우에 폐에 물이 생기는 흉수가 나타납니다. 간이 망가지면 복수가 차고 폐가 망가지면 흉수가 발생하는 원리이지요. 이미 호흡기 질환 발생률 21%, 전식 환자 입원 확률이 13%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모두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렇군요. 미세먼지, 호흡기 질환, 전식, 미세먼지 많은 것은 공기 좋은 곳에 살아야 되겠네요. 자, 비염. 봄철이 되면 어김없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훌쩍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조차도 끓이 끼게 만드는 비염의 고통은, 비염은 면역 과잉으로 자가 면역 질환. 문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서 비염이 증가한다는데, 미세먼지는 꽃가루 또 독성 물질이 달라붙어서 비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호흡기관 중에서 외부와 내부의 통로로 가장 중요한 부위에 속하는 비강은 냄새를 잘 맡습니다. 비강이 냄새를 뇌에 전달하면 뇌는 몸을 움직여서 그 냄새를 피하라고 인체에 나쁘지 않으니 그냥 있으라 등의 인지 능력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미세먼지를 계속 흡입하면 몸은 면역을 비강으로 보낼 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이때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비염 환자는 봄철만 넘기면 남은 계절은 그럭저럭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미세먼지 등장으로 그런 호우 시절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계절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비염 환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약 의존도가 높아져서 면역을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 약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고 즐거워야 할 삶이 반대로 고통스러워집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 독소, 기관지 천식. 기관지에는 많은 연골 물렁뼈가 있는데 이 연골이 기관지 활동에 따른 수축 및 이완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목은 5에서 7kg의 머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무게를 받치는 경추, 목뼈의 중심을 유도하는 것이 연골입니다. 따라서 연골 건강은 곧 둔부 건강과 직결됩니다. 기관지는 폐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호흡으로 들어온 산소가 폐포까지 도달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관지의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담배입니다. 사실 기관지는 담배를 피우고 내뿜는 사이에도 손상을 입습니다. 특히 담배 연기는 부드럽고 연한 물렁뼈에 흡착되어서 기관지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천식을 유발합니다. 천식은 기관지 근육이 좁아지면 호흡 곤란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기침을 하는 질환입니다. 이는 기침으로 기관지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반응이지요. 다시 말해서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가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원활한 교환을 방해하면 면역 반응에 따른 알레르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물질이 계속 유입되어 기관지에 달라붙으면 기관지 통로가 좁아집니다. 좁아진 기관지에는 염증이 발생, 이것이 기관지염입니다. 이 경우에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약해진 기관지 탓에 머리가 제자리를 잘 잡지 못해서 머리에도 통증이 일어납니다. 미세먼지는 기관지에 치명적입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염이나 전식 폐렴을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두통이 일어나는 것도 미세먼지의 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자, 간은 인체 내에서 가장 큰 해독기관입니다. 일반 장기는 단 하나의 동맥을 받고 정맥으로 흘려보내지만 간은 간동맥과 간문맥이라는 두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의 30%에 해당하는 혈류를 받아서 해독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피곤하게
일해도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는 것은 모두 간 덕택입니다. 그래 간을 해독해야 되는데 이 미세먼지가 체내로 유입되면 그것은 간이 다 처리를 해야 하루를 멀다 하고 계속해서 간에게 부담을 혹사를 시킨다 이 말이죠. 이러한 중급석을 처리하지 못하면 간에 쌓이면 간은 효소 분비는 물론 해독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몸은 정상적인 균형을 잃고 우리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세먼지 나한테 쌓이면 모든 일이 중단돼 버립니다. 결국은 해독을 못하면 간 때문에 모든 인체의 질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눈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미세먼지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서 이렇게 피부처럼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눈은 미세먼지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일단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호흡기나 마스크나 산소캔, 공기청정기 등으로 대비하지만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님처럼 눈을 감고 생활할 수는 없고 눈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깜빡이는 횟수는 약 1만 1천 번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그렇군요. 비타민 C를 소모하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비타민 미세먼지는 눈에 많은 자극을 주고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닦아내기 위해서 더 많이 깜빡깜빡거려야 됩니다. 자, 미세먼지는 안구 건조증을 비롯해서 백내장,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눈 건강을 잃으면 삶의 모든 것을 잃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눈의 피로도를 낮추려면 수면을 취하거나 눈을 감고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서 눈의 영양 또 다양하게 드셔야 되겠죠. 자, 뇌질환. 일반 장기는 손상되어도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도 빠르며 근접해서 시술하기도 쉽지만 뇌 손상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까다롭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결국 뇌가 고장나는 것은 온몸이 마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미세먼지가 뇌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유입된 미세먼지는 폐에서 적혈구와 결합해서 혈관의 혈류를 타고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펌프질로 뇌에 혈액과 함께 미세먼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먼저 뇌로 전달되는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전을 만듭니다. 피떡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중에 뇌에 도달한 미세먼지는 뇌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뇌졸중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작증, 불안증을 드러내서 가족의 멍이라 불리는 뇌전증, 간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며 사회적 관심을 끄는 조현병 역시 미세먼지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아하, 미세먼지와 뇌의 질환, 치매, 뇌졸중, 뇌전증, 조현병. 머리를 치는군요. 머리를 치면 온몸이 그냥 다시 말하면 청와대를 지배를 하면 온 나라를 그냥 망치는 거겠죠. 대사성 질환. 대사란 외부에서 섭취한 음식물을 기반으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체내에서 작용하는 화학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즉 음식물의 분해, 이동, 저장, 배출이 모두 신진대사에 속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이라 불리는 대사성 질환에 걸리고 맙니다. 대사 과정은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잘 분해되고 깨끗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갓난 아이에게 매일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양 덩어리에 미세먼지가 붙어 있으면 지금까지 대사성 질환은 적은 과식과 비만이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라는 새로운 적을 만났습니다. 미세먼지, 영양 과식보다도 무서운 것은 음식을 통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다. 그 말인데요. 무섭군요. 심장질환, 미세먼지의 이 장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심장이다. 미세먼지는 체내 항상성을 깨뜨리는데 이는 산알칼리의 균형으로 수소 이온 농도 pH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7.4 정도의 약알칼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분주히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이 항산화 음식을 찾아서 섭취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몸에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되어서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질병이 암, 당뇨, 아토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미세먼지는 몸을 산성으로 이끄는 아주 나쁜 물질입니다.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은 우리 몸은 그것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될 물질임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밖으로 배출하고자 혈관을 통해서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혈액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혈액에 많은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유속 입자 속도가 단위가 느려지고 더 많은 미세먼지가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전체 혈액순환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정체가 일어나고 결국 산성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염증이 일어나고 아무리 압을 높여도 미세먼지 때문에 혈액을 보낼 수가 없다. 막 압을 더 높이라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데요. 혈압이 높아지고 혈액이 산성화하면 몸이 독성으로 기울고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뇌의 시상 하부는 즉각 부갑상선 파라토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호르몬은 뼈에 저장된 칼슘을 방출해서 산알칼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골다공증이 걸리는군요. 문제는 이러한 칼슘 일부가 나쁜 지질, 영양백, 결국 찌꺼기와 엉켜서 혈전을 키운다. 혈전까지 만들고 많은 사람이 뼈에 좋다고 칼슘제를 섭취하는데 나쁜 칼슘은 오히려 흡수가 되지 않아서 더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완화되지 않은 칼슘들은 흡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혈관이 아니라 심장이 쌓이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특히 심장을 쌓고 있는 관상동맥이 쌓일 경우에 심장을 쪼이는 협심증을 일으키고 이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미세먼지 탓에 부정맥이라는 심장 증세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흡착력이 좋아서 일단 몸 안으로 들어오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몸을 어지럽히는 악동 중의 악동입니다. 무엇보다도 심장을 가장 크게 타격해서 아프게 합니다. 이놈이 누구야? 아이고 이렇게 반죽해서 혈관에 탁 달라붙는다. 이게 무섭군요. 우리가 참 백독 같은 것도 맞으면 그 속에 이상한 불순물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참 장기적으로 망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공부를 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뼈는 인체를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뼈가 부실해지면 몸을 가누거나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이처럼 중요한 뼈는 우리 몸의 세포, 면역, 혈액, 생산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세먼지 역시 뼈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심장에서 영향을 받아야 하는 뼈는 미세먼지가 흡착되면 제대로 된 생산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뼈는 혹사당하면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에 노출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뼈에 끼이는 폐해는 굉장히 큽니다. 뼈로 가서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미세먼지가 뼈를 공격하는구나. 혈관을 타고 그렇게 되겠군요. 관절염도 우리 몸은 연골이 건강해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연골은 뼈와 뼈의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윤활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활력이라고 하죠. 이러한 연골은 부드러운 조직으로 대부분 지질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들어온 미세먼지가 온몸을 떠돌다가 가장 많이 쌓이는 것이 연골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매끄럽고 흡착력이 좋아서 연골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연골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미세먼지의 찌꺼기 때문에 관절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쉽게 마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야 다리야 이렇게 되는 거가 봅니다. 연골마모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다가 미세먼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의 과잉 대응이 일어나면 류마티즘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관절 질환 원인의 우선순위에 미세먼지가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독소들이 들어왔을 때 과잉해서 우리 인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대처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증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난 도시락 챙겨왔지롱. 야호 미세먼지 해서 이렇게 해서 빨리 와 해서 그래서 이렇게 관절 사이에 공격을 해서 아예 다리야 다리만 좀 낫게 해주면 좋겠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태아 질병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후천성이지만은 선천적 질환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선천적 결함에 속하는 유전병도 후천적으로 잘 관리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전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태아 때부터 미세먼지로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신부의 문제죠. 10개월 동안의 많은 날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그것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부가 참 건강 생활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태아에게 이렇게 성장이나 모든 것에 질병을 안고 나타나도록 소두증, 저능아, 소아당뇨병, 저체중 출산, 그다음에 자궁이 더럽혀지면, 자궁은 자손 번창을 담당하는 기관이자 여성 건강의 핵심 부위입니다. 이러한 자궁은 인체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외부와 내부의 비밀 통로로 이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몸은 이미 병든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자궁이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혈류를 타고 자궁에 도달하면 생리불순이나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 자궁의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냉증이나 물혹을 넘어서 자궁 진화를 일으킵니다. 자궁의 질은 흡착력이 강한 조직으로 외부에서 받기를 좋아하는 생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궁은 거의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외부에서의 미세먼지 흡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호흡기로 들어온 미세먼지의 영향까지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임신 중에 순환장애를 일으키면 태아의 영양 공급이 방해를 받아서 문제가 커집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탓에 여성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지방 비율이 약 5% 더 높아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더욱더 나쁜 영향을 받고 배출 능력도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미세먼지는 여성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힘이 없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여성의 성조석증은 원인은 샴푸, 또 과도한 지방질, 우유,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인데 미세먼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가 또 이렇게 해서 지방의 흐름과 저장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담당합니다. 만약 미세먼지가 과도하게 들어오면 더 많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됩니다. 한데 에스트로겐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성조석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에 어린 나이에 성에 일찍 눈을 뜨고 성에 집착하는 경우를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것은 마치 말하자면 식물들도 잎을 따고 위에 싹이 잘리면은 빨리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성장하려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 약할수록 빨리 성조석에 눈을 떠서 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바뀌어진다 이 말인데요. 이 과도한 것들은 다 독소 문제, 미세먼지의 문제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젖소가 젖을 많이 분비하도록 사료에 여성 호르몬 계열의 혼합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 젖으로 만든 우유를 우리가 섭취하면 여성 호르몬 과잉 섭취 및 분비를 유도해서 성조석증으로 발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그 우유는 과자, 초콜릿, 커피의 혼합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많은 음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가세해서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강도가 심화되면서 성조석증 환자나 동성애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자유가 일반화하는 시점에 이것은 하나의 논란거리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미세먼지는 문제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력이 감퇴됩니다. 정력이 40대에서 이렇게 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력이 있어야 자손을 낳을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결혼할 의욕들이 다 사라지는가 봅니다. 혈액순환은 영양 산소 공급을 의미하는데 산소 공급이 정력을 뒷받침하는데 이 미세먼지가 그런 것을 차단을 해버린다 이 말이군요. 아유 자존심이 상해. 이게 서지가 않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미세먼지가 괴롭다는 것을 2017년에 일세를 찍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너무나 귀한 책을 이제 마스터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진대사 이런 것을 또 같이 보도록 해 봅시다. 질병에 관계하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